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복지조사론 제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 조사 설계와 타당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 설계는 조사 설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조사 설계의 목적과 중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이후 더 중요한 조사 설계의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는데 내적 타당도의 의미와 외적 타당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시험에 자주 언급되어지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내적 타당도의 통제 방법도 우리가 더불어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학습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이 살펴볼 내용은 조사 설계입니다. 조사 설계의 의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할 때 조사 설계의 의미라 그래서 조사 설계만 우리가 학습하시면 안 되겠죠? 이 조사 설계가 의미하고 있는 전체적인 큰 틀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시험에서도 큰 틀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조사 설계는 주제 선정과 문제 설정, 선행 연구 고찰, 그리고 가설 설정 이후에 우리가 조사 설계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앞에 강의에서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죠. 주제와 문제가 먼저 설정이 되고 선행 연구 고찰 후 가설을 설정한 다음 조사 설계가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을 주문이 선행되어져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 이후에 어떻게 한다?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부분이 상당히 많이 잘게 쪼개져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래서 주문이 선행되어야 가설을 설정하고 조사 설계가 이루어진 후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 설계는 어때요? 주제가 선정되고 문제가 설정된 이후에 선행 연구 고찰까지 끝나고 가설 설정, 우리가 지금까지 가설을 배웠죠. 가설 설정 이후에 단계가 조사 설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사 설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설계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설계도. 그리고 설계도는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조사 설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계, 계획하는 것입니다.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표본의 크기는 300명을 할 것이냐, 3000명을 할 것이냐. 표집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할당 표집을 할 것이냐, 층화 표집을 할 것이냐. 이러한 단어는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할당 표집을 할 것이냐, 층화 표집을 할 것이냐, 설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질적 연구를 할 것이냐, 양적 연구를 할 것이냐, 설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가 계획 수립하는 것을 조사 설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사 설계는 연구 설계라든지 연구 디자인, 조사 계획 등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지고요.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논리적인 전략이면서 조사를 수행하고 통제하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문제의 해답을 얻거나 가설을 검증, 가설이 먼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설 검증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뭐다? 총체적인 계획이다. 그래서 기획의 전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사 설계는 조사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조사 문제, 그죠? 가설의 검증, 조사 문제의 답을 얻기 위한 조사 연구의 계획, 구조,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할당 표집이 이 답을 얻기 위해 좋은 것이냐, 층화 표집이 좋은 것이냐, 편입 표집이 좋은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포괄하는, 그래서 조사의 전반적인 과정이다. 조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뭐다? 조사 설계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 설계의 목적과 중요성. 조사 설계를 하는 목적은 뭐예요? 한 가지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주제, 우리가 선정한 문제의 답을 얻고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 조사 설계의 목적이겠죠. 연구자에게 타당성 있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고 경제적으로 조사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한
그리고 조사 질문을 신뢰할 수 있게 타당한 해답을 구할 수 있도록, 타당한 해답을 구해서 뭐 하겠어요? 문제의 답을 찾을 것이고 가설의 참 거짓을 우리가 증명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겠죠. 변수 간의 관계가 검증될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예요? 가설 검증이 될 것이고, 관철이나 분석의 방향을 제시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조사 설계의 목적이겠죠. 통계 분석 방법도 여기에서 조사 설계에서 이루어집니다. 통계 분석, 아까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상관관계를 볼 것이다 그러면 상관 분석을 할 것이고, 인과관계를 볼 것이다 그러면 인과관계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회귀 분석을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도 사전에 조사 설계 과정에서 세팅되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구가 너무 불필요하게 커질 수가 있거나 아니면 너무 약소하게 마무리될 수가 있죠. 저도 이번 학기 연구 한 3개 정도를 같이 3, 4개요. 정확하지 않네요. 막 적어야 되는데 3, 4개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거의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러한 조사 설계 어떻게 할 것이냐, 표본의 크기는 어떻게 하고 표집 할당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고, 분석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인데 굳이 회귀 분석을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실태조사는 빈도와 백분율 정도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다 세팅을 해 두셔야 연구 진행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사라지고 또 일사불란하게 연구가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계획하는 것이 조사 설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설계의 중요성, 우리가 계획을 잘 세우면 시간도 단축되고, 아까도 말했듯이 불필요한 논쟁이나 이러한 것들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사 설계는 건축에 비유합니다. 건축의 설계도에 비유하는 것이죠. 설계도가 잘 그려져 있으면 튼튼하고 안전한 집이 잘 지을 수가 있겠죠. 조사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사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적절한 답을 얻고 정책 대안의 기초가 될 수가 있고, 논리적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조사 문제와 관련된 이론 형성에 영향을 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사 설계의 중요성, 조사 설계의 목적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하다. 목적은 뭐다? 주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답을 얻고 가설의 참 거짓을 우리가 찾아 나가기 위해서는 설계가 잘 돼야 답을 찾겠죠. 그 답이 정말로 안전하고 확실한 답인지에 대해서 좀 더 확률적으로 그 확률을 높여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 설계의 목적과 중요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새로운 또 다른 용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타당도라는 단어입니다. 타당도. 타당도를 학습하기 전에 우리가 타당도와 신뢰도를 적어놨는데, 타당도와 신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와 신뢰도. 타당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타당도는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느냐, 우리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를 달성했느냐. 우리가 조사론에서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조사가 측정이 목표이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 이것이 타당도입니다. 조사론에서는 일반적으로 타당도는 목표를 달성했느냐, 그 목표에 대한 얘기인데, 조사론은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조사론의 목적이기 때문에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했느냐, 이것이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신뢰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옆 친구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친구를 신뢰하나요? 신뢰한다고요? 우리가 신뢰한다, 신뢰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그 친구가 윤리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타당도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뢰한다라는 것은 그 친구는 적어도 나에게만 뭐가 있어? 일관성이 있을 때, 일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뢰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기복이 크면 몰라, 쟤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항상
일관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를 신뢰하게 돼. 적어도 그 친구의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뢰도. 적어도 우리 조사론에서는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냐면 반복 측정했을 때, 조사론은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A라는 질문을 이 친구에게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A라고 대답하고 다음에는 B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이 친구의 생각인 거야? 혼란스럽겠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물어봐도 A라고 대답하고 두 번째 물어봐도 B라고 대답하면 이 친구의 생각은 A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뭐 할 수 있어?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뢰도는 반복 측정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정도를 신뢰도라 그러고, 타당도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느냐가 타당도입니다. 자, 그러면 타당도는 이 시간 우리가 배울 것은 타당도입니다. 그래서 타당도는 뭐다?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잘 측정했느냐가 타당도인데, 이 타당도에는 다시 내적인 타당도와 외적인 타당도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 설계에서 이 부분이 나온 것은 우리가 조사 설계할 때 이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를 잘 고려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설계에서 이 타당도를 고려해야 된다. 타당도에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를 잘 고려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암기해야 될 것이 있죠. 내적 타당도는 뭐고 외적 타당도는 뭐냐? 내적 타당도는 위쪽 줄입니다. 가설에 세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뭐다? 내적 타당도입니다. 외적 타당도는 이렇게 인과관계를 확실히 증명했는데 그것이 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넘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일반화할 수 있어? 일반화의 정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적 타당도는 얼마나 그 연구 범위를 뛰어넘어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일반화의 정도가 외적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 설계에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있는데, 방금 설명했죠? 내적 타당도는 뭐라 그랬어요? 인과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각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해 보았을 때 어느 한쪽의 변수가 다른 한쪽의 변수의 원인이 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 밝혀내는 거, 확신할 수 있는 정도, 이것이 내적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사에서는요, 우선 뭐가 높아야 되냐 하면 우선적으로 내적 타당도가 높아야 돼요. 일단 이 안에서 연구 자체가 타당해야 이 연구를 일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이 안에서의 인과관계 자체가 엉망인데 이것을 굳이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나요? 얘가 엉망인데 일반화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가 우선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높은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선적으로 내적 타당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연구의 내적 타당도는 그 연구가 내적 타당도의 다양한 저해 요인들을 얼마나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무엇을 고려해 줘야 되냐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건데 어떤 역사라든지 성수, 그리고 뭐 통계적인 회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다음에 PPT 아래쪽에 있으니까 같이 할 거고요. 그러한 요인들을 저해함으로 인해서 뭘 높일 수가 있어? 내적 타당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조사 설계의 외적 타당도는 앞전에도 얘기했어요. 바로 앞에도 뭐라고요? 얼마나 일반화시킬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암기하면 편해요.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에 대한 얘기고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약간 축소시켜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을 뭐라 그러죠? 모집단이라 그러죠. 제가 장애인이나 노인 쪽의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장애인이라고 합시다. 장애인의 어떤 인식 조사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전체 집단, 장애인 전체 집단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5%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분들이 계신 거죠. 그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표본 연구를 하죠. 표본 연구는 어때요? 이렇게 표본을 추출해서 하는 것이죠. 뭐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표본을 추출합니다. 이 모집단에서 이 표본을 추출하는 이것을 우리는 표집이라 그러고, 표집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이 300명에서 500명을 표본이라 그럽니다. 표본. 자, 그렇게 해서 연구는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이 표본에서 이루어집니다. 300명에서 500명 사이의 대상자를 갖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증명하냐면 A이면 B이다. 예,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때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때 이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내적 타당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표본으로 선정된 300명 또는 500명의 생각을 알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것은 이 장애인 전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전체의 생각을 알고 싶었으나 모집단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표본을 추출해서 연구를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인과 결과를 안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무엇? 나머지의 분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일반화 외적 타당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본에서 추출된 결과를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 이것을 일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면 한 번 더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내적 타당도는 우리가 추출한 연구 대상자를 상대로 연구를 할 때 그 안에서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증명하는 것,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는 것이 내적 타당도라 그랬는데, 그 인과관계를 내적 타당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해할 수 있는 요인, 그러한 것을 저해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는 요인, 저해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저해 요인들을 한 8가지 정도로 같이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내적인 요인은 실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맨 끝에 외적인 요인은 실행 과정 이전에 또는 이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적 요인이라 그러는데, 내적 요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내적 요인 첫 번째, 우연한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전 사후 검사 사이에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의미한다? 조사 기간이 길수록 우연한 사건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사전 사후 검사 사이에 발생하는 통제 불가능한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굳이 사전 사후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러 갈 때 보통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미역국을 잘 안 먹죠.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면 미역국을 먹는 반면에 시험을 보러 갈 때는 또 미역국을 주지 않아요. 미역국이 잘 미끄러지는 속성이 있어서 시험에 떨어진다 그래서 미역국을 주진 않죠. 그런데 내가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뭐 그럴까봐 또 나도 기대도 안 했어. 그래서 시험 보러 갈 때 부모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한 거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보러 갑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날 아침에 눈을 뜨고 딱 일어서 밥 먹어라. 그래서 밥 먹으러 딱 갔는데 미역국이 나온 거예요. 아, 불싸 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합격했어.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미역국을 먹으면 붓는 거야. 그분은 이제 우연한 사건에 미역국을 먹어서 합격을 했는데 그것이 그분에게는 마치 원인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시험이 있을 때 이분은 뭘 해요? 미역국을 먹는 거야. 남들은 먹으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분은 미역국을 먹으면 붙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다음부터 미역국을 먹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연한 사건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연찮게 원인이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역사.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라는 단어도 기억하셔야 되고 우연한 사건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까마귀가 날았는데 그냥 우연찮게 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농부는 뭐라 그래요? 저 까마귀가 배를 떨어뜨렸어 라고 하는 것도 우연한 사건 역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 시간적 경과와 또는 성숙입니다. 시간적 경과와 성숙은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린 성장기에 있는 영유아 청소년기나 그리고 아니면 노화의 단계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 많이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서, 시험은 지문이 많이 나오는데 지문에서 영유아 청소년 또는 어르신들이 대상이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해 봐야 돼요. 아, 저기에는 시간적 경과 또는 성숙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슨 뜻이냐? 단순히 시간의 경과와 연구 대상자의 성장 또는 노화와 같은 자연적인 발달상의 변화가 종속 변수에 마치 영향을 미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을 시간적 경과 또는 성숙이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 아주 좋은 우유를 개발을 했습니다. 우유를 개발해서 A 집단에게 우유를 먹였어요. 그냥 A 집단에만 우유를 먹였죠. 그랬더니 A 집단이 처음에 신장이 90cm였는데 우유를 먹이고 1년 뒤에 봤더니 110cm였어요. 와, 1년 동안 20cm나 컸어요. 자, 20cm나 큰 것이 우유 때문이죠. 우유를 먹였으니 이만큼 컸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 있어? 우유를 먹이지 않아도 이때는 한참 크는 시기였기 때문에 1년에 20cm 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유를 먹였기 때문에 20cm 컸는지 시간적 경과 또는 성숙으로 인해서 20cm가 컸는지 알 길이 없어.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설정해서 통제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제 집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테스트 효과, 주시험 효과, 측정 효과, 검사 효과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이, 별명이 너무 많죠? 테스트 효과, 주시험 효과, 측정 효과, 검사 효과란 다 같은 언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전 검사가 사후 검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변수 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서, 여기에서 핵심은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 2번 이상 테스트를 실시한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IQ 검사 해보셨나요? 저도 아주 어렸을 때 한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자, 첫 번째 1회 때 IQ 검사를 했더니 78 나왔어요. IQ가 78 나왔어. 그리고 3개월 후에 2회째 또 IQ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이때는 130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래? 3개월밖에 차이 안 나는데 그동안 엄청 똑똑해진 거네요. 처음에 3개월 전에는 78점 나왔다가 3개월 후에는 130점 나왔어. 엄청 똑똑해졌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테스트 효과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효과는 뭐냐면 같은 IQ 척도를 갖고 사전에 1회 검사하니 이때는 처음에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당황하고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는 내가 IQ가 더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처음에 했었기 때문에 아, 다음 문제는 뭐 나올 거야? 그리고 이걸 몇 분 안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돼?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IQ가 더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수 자체가 높아지는 거죠. 점수 자체가 높아진 이유는 뭐 때문이야? 사전에 이미 해봤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의 검사가 사후 검사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변수 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 효과 한번 해봤잖아요. 테스트 효과, 주시험 효과, 측정 효과, 검사 효과라고 합니다. 한번 측정해봤기 때문에 한번 검사해봤기, 검사는 영어로는 테스트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같은 도구를 두 번 쓰니까 처음에 썼던 것을 우리가 뒤에 응용이 가능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도구를 달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한 것이 도구 효과입니다. 이번에는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했어요. 테스트 효과는 동일한 측정 도구라 그러면 도구 효과는 서로 다른 척도, 도구를 사용한 거죠. 그런데 두 척도의 난이도 수준의 값에 따라 전후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이번에는 우울증 수준 검사를 했어요. 처음 했을 때 우울증 수준이 70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시간을 둬서 나중에 우울 성향을 검사를 했더니 이번에는 30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니 우울 성향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우울 성향이 상당히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상당히 우울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구나. 우울증을 낮출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A 프로그램이 우울증 성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 두 척도, 처음에 A라는 척도를 갖고 했을 때 70이었고 B라는 척도를 갖고 했을 때 30이었는데 이 A와 B의 난이도가 같은 것이었냐라는 뭐가 있어? 의문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30%로 낮아지긴 했는데 이거는 난이도 자체가 너무 쉬운 가벼운 문항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우울증 성향 자체가 낮게 나온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서로 다른 도구를 사용했을 때는 무엇이 서로 다른 도구의 난이도로 인해서 그 결과값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뭐라 그러냐면 도구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통계적 회귀입니다. 통계적 회귀는 뭐냐면 회귀한다. 회귀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돌아가는 것을 회귀라 그러죠. 우리가 귀향한다. 귀향 본능, 그것을 그래서 회귀,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회귀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 통계적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사전검사에서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극단치 점수를 나타난다. 그러면 사후검사에서는 독립변수의 효과와 무관하게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측정값을 보이는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통계적 회귀는 뭐냐? 우리가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아싸 98점 맞았어요. 자, 98점을 맞았는데 이 친구 그 다음에 공부 완전 열심히 했어요. 98점 맞았는데도 공부를 완전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시험 볼 때는 80점으로 떨어졌어요. 자, 이게 열심히 했는데도 80점으로 떨어졌어. 그러면 너 공부하지 않았지? 라고 일반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은 두 번째에서는 어떻게 된다? 일반적으로 평균가스에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20점을 맞았던 친구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한 60점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아주 많이 했고 아주 많이 하지 않은 이것이 이렇게 점수를 낮추고 점수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치 그 친구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서라고 우리가 설명한다 그러면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못 설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아주 점수가 높거나 아주 점수가 낮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에서는 약간 점수가 떨어지고 약간 점수가 올라가겠죠. 일반적으로. 그러한 것을 통계적 회귀라 그럽니다. 왜 통계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처음에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다. 그래서 통계적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요. 이렇게 매우 높은 점수, 매우 낮은 점수, 이런 매우라는 단어나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건 모르긴 몰라도 아마 통계적인 회귀를 얘기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실험 대상의 상실입니다. 우리가 실험 과정에서 일부 실험 대상자가
뭐 이사를 가거나 사망을 하거나 질병, 실증 등의 사유로 탈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해서 조사 대상자의 표본의 수가 줄어들어서 잘못된 실험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험 대상자가 빠져나간다. 연구에서는 좋지 않은데 그럼 연구 결과에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연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까요? 부정적으로 나올까요? 실험 대상자가 빠져나가면.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다라는 건 좋지 않으니까 빠져나가니까 연구 결과 아마 나쁘게 나오겠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빠져나가면 연구 결과 자체는 좋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한 100명이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다라고 칩시다. 100명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한 1강, 2강, 그래 한 3강까지 봐주자. 그래서 고맙게도 3강까지 봐줬는데 넌 아니야. 넌 아니야 하신 분들이 여기서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한 70명 정도 남았고 30명이 빠져나갔어요. 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제 강의를 평가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죠? 계속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영상을 평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훌륭했어요. 교수님 때문에 합격했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 결과는 어차피 빠져나간 사람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만족도 조사의 대상자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남은 사람은 저와 코드가 맞는 사람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 만족도는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2020년 그러니까 2021년 2월에 시험 봤던 것에 제가 이벤트를 하면서 그냥 시험을 보면서 느낀 점을 올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대부분이 다 그런 거야. 왜? 그 영상에 댓글을 올리시는 분은 끝까지 제가 도움이 됐기 때문에 보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댓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교수님 때문에 합격했어요. 왜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막 이런 거죠. 그거는 뭐예요? 제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떠난 사람은 거기에 댓글을 굳이 남길 필요가 없으니 끝까지 제 영상이 도움이 된 사람만 댓글을 남기다 보니 만족도가 마치 뭐 90%, 80, 거의 100%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험 대상자의 상실은 연구 결과가 마치 좋은 것처럼 반영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왜? 싫은 사람들은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음 7번째, 선택과의 상호작용입니다. 실험 통제 집단을 자기로 뽑을 때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뽑는데 자기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 뭐 어렵다. 자기가 뭐예요? 그러면 앞에 무작위 하면 이제 쉽겠죠. 무작위는 말 그대로 랜덤하게 뽑는 것을 무작위라 그러면 자기는 랜덤이 아니라 뭐예요? 편향이 발생해서 뽑을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무작위로 뽑을 때 두 집단의 속성이 같다라고 전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가 들어가 버리면 애시당초 두 집단은 뭐가 아니에요? 동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험과 통제 집단에 자기 편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 내적 타당도를 저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발생하고요. 선택의 편의라는 요인과 역사 요인 혹은 성숙 요인 이러한 것들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내적 타당도는 아주 크게 저해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의 방향의 모호성.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인데 그 방향,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지 아니면 이게 결과이고 이게 원인인지 그 방향 자체가 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에서 종종 시간 순서가 모호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인과관계의 방향의 모호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간 순서가 모호한 경우에는 마치 결과가 원인인 것처럼 해석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변수 간에 어느 것이 원인인지 불확실해서 인과관계의 방향을 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입의 확산 또는 모방입니다. 개입의 확산 또는 모방은 우리가 A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해서 A에만 우리가 특강을 했어요.
A반에만 특강을 해줬죠. 그런데 그러면 특강이 좋았으면 A반의 성적이 높고 B반은 그냥 보통 정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열심히 했는데 B반도 성적이 같이 높아. 그러면 뭐예요? 이 특강의 효과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강을 A만 했기 때문에 두 반의 점수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B반도 같이 높아져 버렸네. 그러니 특강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게 바로 개입의 확산 또는 모방 때문입니다. 집단들 간에 통제되지 않는 교류와 상호작용, 모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나는 A반에만 특강을 해서 A반은 평균 80점이 나오고 B반은 한 70점 정도 나왔어야 김준은의 특강이 A반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반영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지는데 B반도 한 78점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뭐 2점 정도 차이는 특강해서 2점 올릴 거면 특강하지 않는 게 낫지 이렇게 결론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A반은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은 B반은 왜 점수가 같이 올라왔느냐? A반 친구들이 이렇게 됐어요. B반에 친한 친구들 다 있잖아. B반에 가서 야 이거 특강 그 강사님이 설명하는데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된대. 그래서 너만 알아 꼭 너만 알아야 돼. 그래서 B반에다가 가르쳐줬는데 이 B반 친구는 또 그것도 일만의 양심이 있어서 친구들한테 이거 A반에 이거 가르쳐줬는데 이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것도 너 공부할 때 이것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모방과 확산이 집단 간에 이루어지면서 두 집단의 결과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험 집단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이나 특정한 자극들에 의해서 실험 집단의 사람들이 효과를 얻게 되고 그 효과들이 다른 집단 사람들, 통제 집단에 전파되어서 아까처럼 너만 알아 전파되어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약해져서 비교가 어려워지는 경우 이것이 개입의 확산 또는 모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9가지였네요. 9가지의 원인들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잘못 해석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외적 요인이라는 것은 실험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인데 외적 요인은 실험 연구, 설계의 실행 과정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그래서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외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적 요인에는 편향된 선별, 선택의 편익이 선정산의 편견이 있을 때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편향된 선별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사 대상자를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으로 나눌 때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한 집단에 편향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외적 요인으로 내적 타당도가 저해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실험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경우 교수님 그 연구 정말 훌륭한데 저도 그 연구에 참여할게요 라고 내가 어떻게 그 연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 연구에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방향으로 내가 어떻게 알게 모르게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에 약간 나의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어져 버리겠죠. 그런 것을 편향된 선별, 선택의 편의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기 때문에 통제해 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이 9가지 그리고 외부 요인인 1가지를 실험 과정에서 개입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적 요인의 통제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유사한 속성으로 무작위 할당을 하면서 내적 요인의 영향을 두 집단이 비슷하게 받음으로써 역사, 성장, 검사, 도구, 통계적 회귀 등의 영향을 같은 정도로 받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데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동일한 집단으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독립 변수를 조작을 하고 여기에는 조작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울증 성향이 7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도 통제 집단도 무작위 할당하면 여기도 뭐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70이라고 전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독립 변수를 했어요. 프로그램을 한 거죠. 실험 집단만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봤더니 40이 됐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집단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60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60이었어요.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아무것도 안 한 집단도 한 10%는 내려갔죠. 10점은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70에서 40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한 집단도 60으로 원래 내려갈 것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영향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20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 두 집단이 애시당초 같은 집단이라 해야 요게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같이 해주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무작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무작위 할당, 실험 집단 30명이 있다 그러면 실험 집단 15명, 통제 집단 15명으로 배치할 때에 그 15명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자기, 편향이 아니라 무작위로 랜덤하게 집어넣으면 아마 각각 두 집단의 처음 점수는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역사나 성장이나 검사나 도구나 통계적 회귀를 이렇게 두 집단의 값을 비교함으로써 어떻게 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다? 무작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외적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외적 요인은 뭐라 그랬어요?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처음에 나눔으로써 이것도 나눈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거는 이것을 해결하기, 역사나 성장이나 검사나 도구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작위를 설명한 것이고 외적 요인 자체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눌 때에 자기가 들어간다 그랬으니 자기를 없애는 방법, 무작위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없애는 방법에는 무작위 할당, 동일한 무작위 할당 방법이 있었고 이 방법뿐만 아니라 어떤 방법도 있어? 배합이나 사후에 통계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무작위 할당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구 대상자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동질적인 집단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성향이 70점, 70점, 실험 집단도 70점, 통제 집단도 70점이라고 그렇게 동질적 집단이 될 가능성을 확률을 높여주는 것이고 배합 짝짓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있어요. 이 속성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이렇게 동일하게 말 그대로 배합 짝짓기 분배해 주는 거예요. 남자 4명, 여자 2명이 있다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으면 남자 2명, 통제 집단에도 남자 2명, 여자가 여기에 1명, 여기도 여자 1명. 이렇게 뭔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속성, 남자와 여자의 속성이 있다 그러면 남자가 4명이면 실험 집단에 2명, 통제 집단에 2명, 여자가 2명이면 실험 집단에 1명, 통제 집단에 1명. 이렇게 배합 짝짓기 하는 것을 매칭하는 것을 각각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각각 매칭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배합 짝짓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정밀 배합과 빈도 분포 배합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정밀 배합이라 그러고 빈도 분포 배합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통계치들 있죠. 평균을 둘 다 갖게 해준다든지 우울증 성향 자체를 이렇게 남자 여자로 나눈 우울증 성향 자체를 둘 다 70점 70점으로 분명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 배합에도 여러 가지 배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계적 통제 방법은요. 이건 실제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양적 연구에서 많이 쓰는데 일종의 사후 통제 방법이에요. 사전에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통제 방법으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죠. A부터 Z까지 엄청 많은 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중에서
A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A이면 B다 라고 우리가 가설을 설정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나머지 B, C, D, E, F 이 많은 것을 이렇게 배합 짝짓기로 한다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예를 들어서 경제소득인데 경제소득을 어떻게 이렇게 나눌 거야?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B, C, D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전부 다 이렇게 독립변수로 전부 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종속변수에 이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실험에다가 집어넣으면 통계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이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값이 나오고 나머지 값이 없을 때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나와요. 나머지 값이 없을 때 9개가 없을 때 얘에 영향을 미친다? 그 값을 분석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9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배제되겠죠. 통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집어넣은 다음에 통계를 분석하면 어떤 값이 있냐 하면 나머지 값이 없다라고 전제하면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나와요. 분석에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 것처럼 느껴져요? 마치 사전에 통제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 방법을 쓰는 경우 없어요? 이 방법은 실험 연구에서 이 방법을 쓰고 양적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왜?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으니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되는 독립 변수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요. 연구에다가 실제로 집어넣고 분석할 때 얘가 없을 때의 A 값이 얼마냐? 각각의 값을 보는 거죠. 각각의 값을 봄으로 인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계적 통제 방법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도 내적 타당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신가요? 역사라든지 통계적 회귀, 편향 이러한 부분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모방 확산이라든지 그리고 도구 효과라든지 테스트 효과라든지 시험에 종종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강의는 외적 타당도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